네, 안녕하세요. 네, 농정 포커스 10월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월 달은 매년 이제 국정감사로 국회가 뜨거운 시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올해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님 관련 뉴스로 언론을 도배하다 보니 우리 농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농정 포커스와 함께 그 아쉬움을 달래보면 좋겠고요. 오늘도 옆에 송원규 박사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원규 박사님과 함께 농정 포커스 10월에 어떤 뉴스와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송 박사님이 채택해 주신 이슈는 농축산물 수입이 윤석열 정부의 식량 안보 대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뽑아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행한 8월에 올해 국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슈에서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국민들의 밥상 물가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농축산물을 싸게 수입해서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뜻 들으면 좋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밥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더욱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농민들에게 그 수입 농축산물이 어려움을 초래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수입을 늘리는 방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를 우리가 관세라고 하는 수입 농축산물에 붙이는 세금을 붙이고 들어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내세우는 것이 소위 할당 관세를 운용한다고 하는데 관세를 기존보다도 훨씬 낮게 관세를 거의 붙이지 않고 농축산물을 들여와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장바구니 물가를 가볍게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게 수입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실제 저희가 얘기하는 소비자 가격의 인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각 정부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자국민들의 소비자들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주로 관세 정책이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관세를 도입하면서 할당 관세라고 하는 거 적용하면서 많은 농축산물을 수입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그만큼 이득이 갔어야 하는데 얼마나 이득이 되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도 좀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2023년에 수입된 농축산물 중에 하나로서 닭고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물론 FTA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각 국가별로 따로 이 관세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모두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기본 관세율이 닭고기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전혀 붙이지 않고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닭고기를 들여와서 그러면 얼마나 가격이 싸졌는가를 따져보니까 관세율을 20%에서 기본 관세율 20%를 다 깎아주고 0%로 들여왔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율은 0.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관세 20%를 깎아줬음에도 수입 닭고기가 거의 소비자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간 건가요? 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각 품목마다 아주 추적을 통해서 이제 연구조사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의의원실에서 확인한 사실 하나는 소고기의 경우에 명확하게 좀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 관세율을 거의 깎아서 0으로 만들어준 후에 들여왔는데
수입 쇠고기의 가격을 낮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세를 없애준다는 것은 네. 그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했을 때 소고기의 그 소비자 가격은 0.12%만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 한국개발연구원, 저희가 흔히 KDI라고 하죠. 이곳에 할상 관세 영향에 대한 분석 내용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비자에게는 0.12%밖에 인하 효과가 없다. 그걸 누가 가져가냐? 말 그대로 수입 유통업자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관세를 깎아준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 즉, 이 대부분 88%에 해당하는 혜택은 이들 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그 할당 관세의 12%만 우리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무려 88%, 사실상 90% 거의 대부분은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더라. 좀 매우 충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액수 또한 합산해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소고기의 경우에 수입산 가격을 1% 떨어뜨렸을 때 소비자들에게는 0.12%의 가격만 하락을 하는데 이 1년 기준으로 약 1,600억 원의 소고기 관세에 이 인하를 해주는 세금으로 600억 원을 지원을 한 거죠. 이곳에서 12%만 소비자 혜택이 되고 나머지 88%는 수입업자, 유통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것이고요. 이 전체 그래서 농축산물 약 35개 품목에 대해서 연간 이 상당한 액수의 관세 인하, 그러니까 관세를 깎아주는 걸 하고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5,520억 원, 2023년도 기준으로 3,934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합치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이 관세를 깎아주는데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 1조 원 정도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축산물의 관세를 깎아주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 1조 원이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적용된 게 아니고 그 유통을 했었던 수입업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심각한 것은 결국 세금을 써서 소비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밥상 물가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고 대신 그 세금이 업자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물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런 상세한 내용이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세금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옳으냐 맞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송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정부가 설계한 이 관세가 88% 거의 90% 가까이가 수입업자에게만 돌아가게끔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뭐 생각하시는 게 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을 그만큼 싸게 들여왔을 때 거기에 마진이나 이런 것이 최대한 덜 붙고 저희가 마트에 사러 가든 뭐 어느 전통시장에 사러 가든 이제 거기에서 가격이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이런 정책을 한 것일 텐데요. 실제로 유통의 과정에서 마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영향은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를 또 발생시켰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을 부가적으로 파생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우리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뭐 관세청이나 정부 부처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도 보니까 임미애 의원님한테 좀 호되게 질책을 당하던데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정 포커스 우리 10월호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 박사님이 뽑아오신 두 번째는
송미령 장관님, 정부 쌀값 20만 원 약속한 적이 없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뽑아오셨는데,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님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산지 쌀값 기준이죠. 20만 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2년 전, 2022년도 쌀값 폭락 사태로 인해서, 국내의 언론들도 많은 이슈를 다뤘고요. 특히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야당의 방식은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수학기 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 장관인 송미령 장관이 내가 그런 걸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뺌 발언을 하면서 많은 국감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좀 황당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했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명분으로 세웠던 것이 쌀값을 20만 원을 보장을 하겠다. 그 전임 장관이 약속했었다는 말씀이신데 전임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전임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임명한 첫 번째 농식품부 장관이었고요. 송미령 장관이 이제 두 번째 장관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전임 장관이 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일관성 측면에서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고 바로 후임 장관인데 본인은 쌀값 20만 원 약속한 적이 없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을 만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마저도 장관께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대통령, 즉 현 정부의 약속으로 쌀값 20만 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것을 전임 장관이 했다는 이유로 현 장관이 부정을 하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라는 질타를 할 정도로 송미령 장관의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언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송원기 박사님이 조사하신 자료에 의하면 10월 1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18만 4,848원으로 20만 원 약속했던 것에 무려 8%나 부족하다. 이런 좀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벼농사 지으신 농민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아시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아니, 쌀값이 싸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반문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쌀값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쌀값을 이야기할 때 식당에 가서 이것도 쌀값 문제 혹은 정확하게는 물가가 밥상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공깃밥도 1,000원이 아니라 이제 인상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도정을 해서 80kg 한 가마니를 만들었을 때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생산비,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투입재들에 사용되는 그러한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비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굶어 죽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농민들이 매년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농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20만 원 쌀값도 사실은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쌀 한 가마니 20만 원의 의미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아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을 때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을 소비자가 커피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가가 올라갔었는데 이 농업 분야,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쌀값에 있어서도 똑같이 생산비가 인상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산지 쌀값이 묶여 있거나 그보다 하락하는 추세가 되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생산비도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성이 좀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정부에서 이 쌀값 문제를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긍정적인 것은 10월 15일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양은 이것도 이제 톤으로 이야기하면 감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략 뭐 한 350만 톤 내외의 쌀이 매년 생산이 됩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올해 생산량은 한 365만 7천 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에 먹는 밥쌀용으로 수요 예측되는 게 한 352만 9천 톤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 즉 수요량이 부족한 것이 공급량이 더 초과하는 거죠. 이게 12만 8천 톤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2024년도 산 쌀 중에 20만 톤, 요거 중에는 지난달에 9월 10일 날 정부가 10만 5천 톤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포함을 해서 총 20만 톤을 올해 산 생산 쌀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산지 쌀값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는지를 저희가 좀 앞으로 한 달 정도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정부의 이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최근에 이런 쌀값 불안정이 여러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법 개정이 필요하진 않은지 이런 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반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발표해서 시장으로부터 더 많은 쌀을 격리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방금 그 송원기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들께서는 좀 귀담아서 좀 신중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선정한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요, 기후 위기 이슈와 정부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 혹은 요즘에는 기후 재난, 기후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들까지도 어색하지 않게 저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 지구의 건강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국정감사장에서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세 가지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농업과 관련된 이슈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정부의 인식 변화가 중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솔직히 벼멸구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고 먼저 벼멸구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지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벼멸구라고 하는 것은 6월 달부터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제 해충입니다. 이제 농작물의 입장에서 해충이죠. 그래서 벼멸구가 계속 당연히 알을 까게 되는데 이 벼멸구가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벼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벼멸구 피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날아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기존의 기후변화가 오기 전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중국에서 이동해 온 것처럼 또 이 벼멸구들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밖으로 날아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억하시겠지만 9월까지도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벼멸구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 벼멸구가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오는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심각한 기후 위기 이전에는 이제 다시 가을이 되거나 하면은 딴 나라로 이동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덥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를 주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벼멸구 피해를 방제하는 기간에 농민들이 벼멸구를 방제하는 약을 뿌려주고 하면 손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뜨겁다 보니까 이 벼멸구들이 계속 두 차례, 세 차례 알을 까면서 그 개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그것이 피해가 특히 전남 지역과 이 아래쪽 지방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농식품부나 뭐 이렇게 농진청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좀 선제적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좀 생긴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봄철에 올 여름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이 예견된다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더 좋았을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저도 현장에 종종 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멸구 피해가 올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빨리 정부가 선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벼멸구 피해는 즉 이번에는 이상 고온으로 벼멸구가 늘어났고 또 이상 고온과 벼멸구의 개체수 늘어나는 것 간에 과학적인 인과관계 같은 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차일피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걸 늦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감장에 와서야 첫 번째 국감날이었던 10월 7일 날 송미령 장관이 우리가 이틀 전에 회의를 해서 이번에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말 그대로 정부의 뒤늦은 대응 때문에 전남 지역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조사해 오신 바에 의하면 올해 7, 8, 9월 전남 지역 평균 기온이 27.2도, 평균보다 2.6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정부에서 미리 좀 예견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좋은데 외양간조차 못 고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후 이슈인데 두 번째로 5천만 마리? 이게 지금 제가 좀 숫자가 잘못된 건지 좀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데 5천만 마리 이상의 어류가 올해 폐사하는 좀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흔히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죠. 바다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양식장을 만들고 어패류, 그러니까 꼭 어류뿐만 아니라 이제 조개들 이런 어패류까지 같이 이제 양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 지금 중간 집계한 것 국정감사를 실제 남쪽 지역의 바닷가에 가서 이 가두리 양식장의 현장에 가서 농해수위 위원들이 국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된 중간 집계만으로도 5천만 마리 이상의 어패류가 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다 표층 수온이 25도가 되면 고수원 예비특보, 28도면 주의보, 28도 상태로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행하는데 올해는 무려 7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71일간 고수온 특보가 발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리 인간도 더웠지만 바다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로 하면 한 20일 가까이 더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 사람도 견디기 힘들지만 이 어패류 또 이 가축들 여러 가지 이러한 높은 기온으로 인한 문제들에 저희가 직면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어류 폐사 문제, 이번에 담당 부서는 어디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양식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내에 이 양식 재해보험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이제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식 재해보험 내에도 아까 벼멸구 관련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 기후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양식 재해보험에는 농민들이 이 고수온 특약을 가입을 해서 특약비를 따로 내야지만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공원에 대해서. 근데 현재 가입률은 약 20% 내외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보험 가입률 특약 조건을 일반 조건으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특약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해수부 관계자들 이 방송 보신다면 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같은 일이 또 발생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조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게 우리 농민, 어민들이다 보니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건강 문제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슈를 뽑아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폭염으로 인해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 직업군 중에도 야외 노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점점 여름이 뜨거워지면서 폭염이 자주 발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재해, 산재보험 상에는 특히 이제 야외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신 건설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 몇 도 이상이 되면 노동을 중단하고 또 그늘막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됐는데 농업 쪽에는 이런 매뉴얼이나 기준조차도 있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 조사해 오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온열 질환자 중 농업 종사자 비율이 무려 17.6%였고요. 특히 이제 사망하신 분은 33명 중에 1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3.3%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좀 정부 대책이 나오면 좋을까요? 네. 이제 농업 노동의 경우에는 논밭에서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또 약간은 다른 직업군의 특수한 경우인데 이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여름에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닐하우스 내에 특별한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산업재해보험과 다르게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매년 다시 가입해야 되는 보험 제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보험 제도 안에는 온열 지원안에 대한 규정과 명확한 대책 같은 것들이 아직 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담당 농식품부 부서하고 농촌진흥청 내에 각각 2명씩 총 4명의 담당자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인력도 많이 늘려서 이제 사후에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벌써 11분의 농민들이 네. 이 폭염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인력도 늘리고 현장에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매뉴얼 마련 같은 것들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2024년 10월 농정포커스 국정감사 이슈 3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농업 부분을 연구하시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국정감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을 텐데 올해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느끼신 점, 좀 특이한 점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에 다뤘던 점점 기후위기와 관련한 이슈가 우리 국감장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된 그런 국감이었고요. 작년에 이어서 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실은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농업계 인식이었는데 이 정부의 좀 현장의 갈등을 유도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도 훨씬 많은 국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전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 포커스 10월을 마치고요. 다음 11월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